오늘 22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진도를 나가볼게요. 107페이지 넷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의식을 잃어 시간을 건너가는 경험도 하며 의식이 있는데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묘한 경험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치를 몸으로 체득하면 이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을 임의로 할 수 있어 무아를 마음대로 경험합니다. 전혀합의를 저번주에 하도인가? 조금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편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이 경지 이전에 무아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원리로 경험한 것이고 일시적이며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정한 경지는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자체의 경지가 변하여 결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내가 죽은 이후 새로운 탄생을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천기와의 합일로 천기를 재료로 하여 새롭게 불현을 이루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효능도 알게 되는 이로움도 있어 스스로 무아를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번에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여기서 임의로 한다는 게 원할 때 일종의 합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도 수련을 꾸준히 해온 사람한테는 설명하기가 쉬운데 이제 제가 그렇게 시간 내서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수련을 시키는 편이 아니라서 이것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일종의 이것도 신법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하는 걸로 하면 기로 수련했으면 기를 가지고 약간의 고요함이라든가 평온함을 이루게 하는 요령도 있어요. 기로 인해서 의식과 감정이 통제되는 게 되거든요. 이건 천일합의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왔으면 기를 제어할 수 있는데 그 기 제어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를 느낀 적이 없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그냥 심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 몸이 변화한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그 의미가 어렵긴 한데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해지는데 이건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것이 진정한 경지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와 하나 되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이전과는 다른 아와 무아의 합일체로서 법신을 탄생시키는 의미로서 이것이 진정한 무아입니다. 이것이 공으로 3단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식의 개념은 그전 강의들에서 몇 번 설명했어요. 이 삼매나 일종의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무아이거나 합일되거나 이러한 것이 있고 정확하게는 선정이라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거나 이런 건 출정이라고 이제 불가에서는 쓰는데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고 출정해 나오고 할 때 이 들고 나고 하는 그것을 이런 죽음의 경험과 삶의 경험을 반복하는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번에 그 전에 설명을 했어요. 진정한 무는 11단이지만 이 무아는 첫 관문으로서 나의 소멸과 탄생, 의식과 무의식, 의지를 이해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 생각이에요. 이게 무가 11단이라 하는 게 이제 11단은 무라고 이렇게 계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는 건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해요. 나로빠, 띨로빠, 그 다음에 그렇게 내려가던가.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하다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이게, 나로빠하고 대화하다가 알게 됐던가. 그런데 그들이 중에 한 명이 여기 지구
10단인가? 10단을 넘어가고 싶어 하면서 그 수련할 때 하는 방법을 얘기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 들어가는 건, 무라는 게 우리가 지구에 사는 한 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구를 넘어가는 거나 지구 이외에 우리가 살면서 영향받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개념을 쓴다면 이 지구의 것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이 지구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살고 있는 땅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문명 자체가 이 지구 문명이기 때문에 지구 문명을 벗어나는 개념에 의해서 무는 지구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이 11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없어지는 거, 공에서 무로 넘어가고 하나하나 제어가 버린다는 거야. 잡념을 버리고 번뇌를 간다고 이렇게 수련하는 방법을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미세 망념과 번뇌를 제거할 때 이런 체계적으로 설명했을 때 마지막에 제거해 나가는 게 이 마지막이라기보다 제거해 가는 그것이 지구의 영향을 제거해 나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나 자체가 이미 지구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거해 나가는가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심한 위무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초입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위무의가 이 부분인 것 같지는 않은데, 도덕경은 그 생각하기 나름으로 좀 더 높은 경지에서 쓴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초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서 말이 같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라서 이제 읽을 때 조심해서 읽으면 되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말이 거창하고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천인합일이라지만 신체의 안과 바깥이 융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종으로 천인일 합의를 한다기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후엔 하늘과 나 또는 안과 밖, 내외, 주객 등을 구분할 필요 있고 전이란 경지에 들어간다는 큰 의미가 있어서 과장되게 말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걸 파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라고 했는데 여기도 안과 박이라고 하고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주역으로 말하면, 아니면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육합이에요. 육합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외, 안과 박이 합쳐지는 개념을 역으로 설명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안과 박이 합쳐진다는 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내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가 관심 갖거나 내 안에 있는 성향과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과의 서로 겹쳐가는 거예요. 맞춰져 가는 이론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사주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는 거라서 더 설명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행일치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게 같은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외부 사건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요즘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학문들을 심리학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 있는데, 조금 정의를 잘 내리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심리학적으로 사주나 명리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준 삼는 건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이에요. 근데 과거 사람들은 그런 심리학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만든 거 아니라고요. 아니면은 심리학을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내 안에 벌어지는 감정이나 심리라는 게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성향, 심리와 상황이요. 상황이 심리냐, 감정이냐, 심리적인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상황과 심리적인 것을 일치시켜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구분해서 본다면은 좀 다른 게 돼버려요. 나한테 이런 성격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명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주에 나랑 똑같은 형제들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사주에 나오면, 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남자를 뺏기거나 여자를 뺏긴단 말이 있어요. 어렵게는 권력격인데,
그러면 그게 심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여자한테 관심 있다고 해서 여자 뺏기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가요. 다른 여자 아니면 다른 남자와 삼각관계가 들어가는 상황이 들어간다고요. 이건 심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굳이 그걸 꼭 명리가 아니라도 말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고요. 왜 내 성격적인 것과 내 상황적인 것이 같이 가냐고요.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심리적인 걸 접근 안 해요. 중요한 건 사건이고 상황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성격이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사건은 외부에서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념적으로 이 세상은 관념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오는 것도 내가 원해서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육합으로 들어가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이 합쳐진다고요. 그래서 내외가 일치되어 가는 게 육합이 돼요. 합쳐지는 거라. 사건과 내 감정, 성격과 상황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쳐지는 상황을 보는 거란 말이죠. 어렵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 어려움은 없는데, 그걸 구분을 잘 안 하고 하면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격적인 거와 사건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같을지 그거요. 사주에 관성이 있다 하면 관이가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합리적인 성격이라고. 근데 그게 직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직업과 관계된 그 무엇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 성격과 직업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나한테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직업과 성격이 같이 간다고요. 왜 같이 가야 되냐고요. 내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욕망은 내 욕망인데, 그 욕망이 이 바깥에 그 무엇으로 나올 때 그 번역되어 가는 방법도 있다고요. 얘기 이상하게 나간다. 대충 끊고 넘어가요. 이건 별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생각이. 자체를 하다 보면 시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이때 시험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학교에서처럼 시험관이 있고 시험에 통과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분명 다릅니다. 자차는 혼자 하는 것이지 누구의 간섭이나 시험에 응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수행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하늘에 있지만 자질이나 자격을 시험하거나 수행자의 성향 등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이쪽 인간계의 과거 시험이나 여러 시험과 관료적 체계에 길들여진 생각으로 신명계도 그러리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부처나 예수가 파순이나 마녀의 시험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읽은 책에 보면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시험 당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부러웠죠. 그런 거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 누군가가 날 시험한다는 건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내가 날 시험할 수도 있다는, 시험할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이라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시험하는 건 관이에요. 도기 관. 저기 중앙정부라고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거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계급이 달라요. 그게 그런 심리가 투영된 거라고요. 그런 식의 생각하는 게. 누가 나 시험한다는 건 나도 이미 시험 볼 자격이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누군가 나 시험한다는 건 그만큼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생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좋아했던 과거 사람들은 그걸 바랬거나 그것을 당연시 여겼겠죠.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될 것 당연시 여기는 것도 있다고요. 그게 시대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공부하는데, 도 닦는데 시험에 든다고 하거나 시험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왜 시험을 하는 걸 당연시 여기냐고요. 이건 학교 공부도 아니고 과거 공부도 아니에요. 누가 나 시험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당연시 여기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 닦는 곳이란 말이죠. 여기는 도인데 도를 현상세계,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사회 구조하고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뭐 대개는 그렇게 해요. 대개는 이 사회 구조하고 자기 심리 구조하고 매치시켜서 합쳐놔요. 그래서 이 사회의 구조처럼 내 심리 구조도 만들어져 있다고요. 내가 만든 내 심리인데 내 성격인 건데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짜가 와서 뭐 날 시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짜 어떤 존재가 와서 시험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진가의 구분에서 그러니까 헛개비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와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짜라고요. 왜 가짜냐면 내가 거기에 길들여진 관념 체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사회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맞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되고 날 어떻게 해도 된다고 하는 이 허용하는 그 심리가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응해 주는 거라고요. 또 이게 정말로 공부한다면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우선은 판단력인데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 벌어지는 일이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판단력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 공부란 말이죠. 근데 이 사회에서도 분명히 이 정부나 국가가 어떤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우리한테 강요해 들어오거나 그렇게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주는 건 맞는 건데 그것이 꼭 그래야 한다고 들어가면 그건 또 다르다고요. 꼭 그래야 하냐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나 서로 간의 편리함이라든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다고요. 거기에서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는 맥락마다 다르다고요. 따라야 편하거나 아니면 누가 편하거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때그때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 건데 무조건 이건 나라가 하는 거니까 윗사람이 하는 거니까 아니면 신이 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거긴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상관 안 하겠는데 도의 세계에서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런 숭종적인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런 과정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소속감을 느끼려 한다면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려 한다면 그릇이 자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이 사람을 그릇을 표현하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을 한계 짓는 거잖아요. 넌 그릇이 그만큼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시험하거나 시험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날 시험한다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이미 그릇이 그만큼이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이 외부도 절대성이 없다고요. 절대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어떤 의도나 맥락에 의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꼭 그래야 되는 숙명은 아닌 거죠. 우리가 숙명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숙명을 따르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수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자천하다가 시험적인 과정을 거친 것은 자천 과정상의 난관 돌파의 하나이거나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많은 자천 중에 모르면 아니랄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관 돌파란 자천 중에 몸의 여러 기관이 자극받고 재정립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많은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몸의 변천 과정의 하나라고 본다면 이것도 맞습니다. 또 사람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시각으로 변환해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악마나 신관의 시험한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폐의 기운과 폐 신명의 갱신 과정에서 폐는 오행으로 슬픔이니 슬프고 안타까운 현상이 눈에 나타나고 그로 인해 자천의 방해와 숨이 막히고 폐의 번거로움, 답답함을 진전이 없으면 이것이 신명계의 시험으로 생각하고 참고 견디며 더욱 박차를 가하면 통과할 것이고 부작용으로 알고 멈추면 그곳으로 끝이고 스스로 무엇이 됐냐 불쌍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면 이것이 마에 들린 것이고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후에 그에 맞는 악령도 따라오게 되니 악마란 결국 마음이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지어낸 말 같지만 폐를 이용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여서 꼭 저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짓도 아니어서 저러한 자기 마음의 변화와 신체의 재구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 못할 정도이고 그것을 환상이나 시험이나 기타 어떤 의미로 볼지가 자천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안이나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구제할 거라고 나서고 있어요. 또 자기가 세상 구제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일종의 허영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런 그 허영에 들어가는 성격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부추겨주는 그 외 존재들이 나타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부의 어떤 기운이 세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애초에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성격이 그러하냐는 이제 그 따지기가 복잡한데 아무튼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시키기도 해야 돼요. 정 뭐 성격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다가 중간에 튕겨나가거든요. 그 성격을 제어하려고 하거나 누르려고 하면 반항하거나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 바꾸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시험에 드는 시험에로만 설명을 하면 시험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읽은 책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한테는 보이고 현실적인 그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시각적인 능력이나 그것에 재능이 있는 경우예요. 근데 그 시각적이라는 게 우선은 내 내면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또 내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하는 그 상황이 시각으로 나타나요.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죠. 진짜 같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사람의 재주가 좋은 건데 거기에 드라마틱 할수록 그럴듯 할수록 타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걸 경험하고 이러한 것을 봤다고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그게 정말로 진짜 그럴듯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그게 상당히 별거 아닌데도, 그러니까 불교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곤충들의 세계에서를 자기가 느꼈을 뿐인데 그냥 그 하나의 인간의 그 결혼 생활, 사회 생활에 그것을 장대하게 꿈을 꾸는 그런 식의 그 이라도 불교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소스 하나 가지고 막 거창한 영화 하나 찍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재능 플러스 알파가 그 주위의 다른 존재들이죠. 살짝 그 사람의 그 욕망과 심리를 건드려 주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엄청난 걸 드라마를 찍어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시험은 누군가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책에서처럼 현문에서나 아니면 다른 법계에서 시험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는 시험은 자기 심리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이에요. 내가 좀 권력력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우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기가 어떤 성격인 거고 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알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걸 자기 심리가 반영되거나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거를 뭔가 시험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의맥락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애매한 문제가 돼요. 이건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성격의 문제란 말이죠. 그걸 단순히 시험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나중에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너한테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공부에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또 일어난 거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고 끝까지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이 될 거니까. 사람마다 결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에 의해서 공부에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지체되는 방법이 그 어떤 성격인 것이냐 따라서 다르다고요. 어떤 성격이 그래서 세분해서 이러이러한 성격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러저러한 성격은 저러저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해 주기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워낙 다양해.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상담해가면서 해줘야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말 그대로 진짜 누군가가 시험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게 시험이라는 거 알면 사실 흥미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흥미가 안 떨어지는 사람은 참 별난 사람인 건데 누군가 시험을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의도적으로 시험한 건 말 그대로 그냥 의도적인 시험이에요. 시험 떨어지든 붙든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당당해져야 돼요. 왜 대개가 나를 시험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당당함이 없으면 별 의미 없어요. 어떤 소속, 어떤 관, 아니면 어떤 그 조직에서 날 시험하려고 한다니까 저는 나의 난 허락한 적 없는데. 시험했다면 분명히 허락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시험 안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시험은 이제 그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기를 열거나 기 운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면 좀 더 이 설명하기 이전에 공부할 때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는 내가 이런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도 강의지만 강의 오려고 하는데 강의 못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몇 시에 내가 자선을 할 건데 그 자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정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데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깨트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공부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시험이기도 하는데 일종의 방해예요. 이런 방해는 꼭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공부하려고 할 때 그 공부를 방해하는 사건을 한두 번씩 겪게 돼 있어요. 이게 누가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방해가 아니라 내가 변해가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 안의 변화는 바깥의 상황으로 드러나요. 내 안에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 지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로 인해서 이 바깥 상황은 같이 바뀌어간다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방해가 아니에요. 내 안의 변화로 인해서 변해가는 주변의 상황이에요. 내 안의 사건은 내 외부의 사건과 같이 가요. 그래서 방해라고 하면 이건 곤란한 문제이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방해가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길을 열거나 운행하는 사람들일 때는 결정적일 때, 기가 중요한 곳을 지나가는데 꼭 문제가 생겨요. 방해하니까 그걸 집중력을 흐트러질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창 기 돌리고 할 때는 10톤 그 산속에 처박혀서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집에 처박혀서 했는데, 이때 우리 집 근처에서 수시로 땅을 파요. 콘크리트 그 바닥을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게다가 내가 한참 공부할 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 도시가스를 매설했어요.
을시에 사는 집은 좀 골목이 긴 곳이 쭉 있는 거라서 쭉 파가면서 그걸 그게 하는데, 하필 그게 딱 맞아가지고, 뭐만 하려고 하면 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하고, 그러고, 또 그거 다 했나 싶어 했더니만, 이제, 하수구를 청소해요. 하수구 청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계로 하거든요. 저쪽에서 이쪽에서 쓱 긁어오는 거,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재밌어요. 앉아가지고, 낮에 그러고 하면, 그런 걸로 하고, 밤에 하려고 하면, 옆집 사람들이 싸워요. 애가 울거나. 그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도 있고, 근데 기수련할 때는 기 때문에 내 의식이 흐트러지면 같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그런 거고, 또 다른 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지식이 떠오르거나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 이것저것 알 것 같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건드려요. 그럼 주의 환기돼 버리잖아요. 그걸 방금 전에 생각했던 것이 어디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맥락이 끊겨버리면, 영화에서처럼 누군가 한 말이 있는데, 생각은 전기 같다고 막 흘러가야 되는데, 딱 끊겨버리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또 생기는 사건들도 있는데,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 공부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공부함으로 해서 주변에 벌어진 사건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보면 묘한 그 일치성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관찰해요. 해보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변해가는 주변과 나로 인해서 변해가는 그 영역도 있고 상황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주변적으로 이런 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변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나로 인해서 외부가 변하기도 하지만 외부로 인해서 나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도 성장을 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시대적인 정신과 상황 그것을 변천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도 바뀌고 있다는 거. 게다가 요즘은 더 관심 가지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생각과 윤리관이라든가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 가치관이 변해져 있다는 거 아니면 정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하는 것도 찾아봐야 돼요. 이미 그러고 있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도 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시대 조류에 흘러만 다니는 거나 자기를 찾지 못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공허함을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할 때 자기만 보지 말라고요. 외부도 보라고요. 같이 어떻게 가는지. 자천 과정에서 이르는 현상을 모두 설명하여 알려줄 수 없습니다. 너무도 방대하며 또 누구나 같은 것을 경험하지도 않고 모두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현상을 자세히 꼼꼼하게 따져보면 의미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알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설쳐서는 안 되고 뜻을 높이 두고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오직 뜻에 높고 큼이 중요합니다. 시험 중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자천 중에 중요한 길목에서 어떤 방해가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동맥 타통 중 중요하고 깊은 집중을 하여 어떤 혀를 타통하는데 집에서 하면 손님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친구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울립니다. 갑자기 주위에서 공사를 하든지 시끄러워지고 없던 일들이 일어나 정신을 흐트러뜨려 기가 새거나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산어서 해도 산짐승이 오거나 등산객이 오며 천둥이라도 칩니다. 아무튼 이런 어쩔 수 없는 외부의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자천에 매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위 사람의 일이 생겨 자천을 그만두게 되거나 어떤 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 있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또다시 자천에 마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재미있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산중 깊은 곳이나 도움을 받아 자천을 하면 조금은 덜하겠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것을 모두 젖히면서 자천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도 모두 이겨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마군이나 신관의 시험이라고 얼버무릴 수는 없고
상황마다 또는 사람마다 다른 원인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스승한테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자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어법으로서 설명했는데, 자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건들은 그렇다 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자천을 안 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시험이나 방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좀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공덕을 안 쌓아서라고, 선업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농담처럼 한 말이기도 한데 꼭 농담은 아니기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나아가는 진정, 진심, 본체, 진품, 어떤 내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때 결정적으로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어떤 업을 쌓았냐인 건데, 정말로 내가 과거에 못된지 나쁜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경우 도를 닦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으로 몰락가는 것이 있어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렇게 한두 개의 방해나 일상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인생의 일종의 성패가 이런 성패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업과 관계돼요. 중요한 길목은 오히려 반대로 누가 도와주고 소개해주고 뭐 이러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굳이 똑같이 나한테 좋은 목적으로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소개해주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방해돼가지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사람을 이제 만나온 게 좀 몇 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만난 분들이 시작은 잘할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 어떤 이유 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 걸 보면 그만두게 만드는 사람들이나 상황이 그게 애매해요. 묘해요. 그게 여기 글에 썼지만 어떤 사건도 사소한 주변의 하나하나 사건에도 일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일어나고 왜 그것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오는지도 사실은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공부하던 초기에는 그런 원리를 전부 알을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보는 경험에서 의한 건데, 사람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고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 생에서도 또다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 닦아서 나아진다면 그걸 엄청 싫어해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저 새끼 공부하는 거 난 죽어도 못 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굳이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뭐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집단무시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집단무시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귀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귀신이 뭐 홍백의 귀신이 아니라 신명의 흐름이에요. 그 사람은 집단적으로 굳이 저 사람이나 저러한 부를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거나 뭐 해코지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와요. 좋은 의도로 다가오고 좋은 의도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쁜 결과를 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가는 것들이 사실은 날 방해하는 그 사람도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된 자기는 좋은 의도로 한다니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자꾸 하는 거 보면 제가 재단자 입장에서 보면 저건 잘해주는 게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이게 본인은 잘해주는 걸 해주고 있고 이쪽 사람도 그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또 잘해줬어요.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고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좋은 관계예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 봐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변이나 그런 상황이나 사건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왜냐하면 데서 만나지 않아요. 원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상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 발을 걸고 엎어들고 아니면 차가지고 들고 들어온다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원수가 있어서이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역할 심정이 있었던 과거의 인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 몰라요. 자기는 우연히 여기 왔을 뿐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도 여기 건너가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 입장에서 공교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맥락에 의해서 여기 왔어요. 어디 가야 되거나 누가 약속이 있어서이거나 그 직업이 그래서이거나 하면서 이런 자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날 방해하려고 온 거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엄청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날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수라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나와 관계에서 안 좋은 사람이라서 원수로 오는 게 아니라 집단무의식이에요. 옛날 말은 귀신이라고요. 신명이 안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업을 쌓는다는 게 좋은 업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누가 나한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이걸 바래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가게 해주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사주에도 있어요, 그런 게. 사주에 이 업을,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기세를 하는 것 중에 나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미신이라고 하고 요즘 안 쓰는데, 근데 이것도 그런 일종의 그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서 하지는 않는데, 상황 자체가 묘하게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옛날 사람들에게 측정하고 이거 개선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책을 보면 그런 집단 무의식이란 개념을 쓰지는 않는데 집단 무의식에 해당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보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대놓고 설명해 주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것들이 있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천 점검에 해당하는 건데, 자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자천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술인의 경우는 그래도 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라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자천, 즉 호소나 명상, 각성을 할 경우 성취한 것을 알 수 없는 게 일반입니다. 화두를 하는 선불기에도 자신의 견성을 알 수 없어 스승의 도움을 받지만 이것도 그분들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석 나름의 화두풀이를 보고 상대에게 우침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름의 매뉴얼이 있고 지침이나 단계적인 밟음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것이 없이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고력의 특성을 넘을 수는 없지 않나요? 이거 중요한 부분인 건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도 화두를 풀거나 화두를 깨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맥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의 화두를 푸는, 그러니까 내 스승이 좋아하는 화두가 뭐예요? 내 스승이 좋아하는 화두풀이가 뭐냐고요. 이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개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해주면 인가해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승 눈치 보는 거예요. 이 공부 잘못하면 스승 눈치 보고 있는 거나 스승에 맞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승이 맞춰주고 있다고요. 이건 너무 심한가? 아무튼 그렇다고요. 분명히 내가 누군가한테 그 허락을 받거나 뭔가 했다고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보여줬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좀 영악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좀 영악하거나 영리한 면이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면서 원하는 게 뭐야 대체? 네가 원하는 개념이 뭐고 원하는 맥락이 뭐냐고요. 제가 맥락 그러는데 항상 누군가 아까 사람이라면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인데 의도가 있어요. 맥락이 있다고요. 의도로 하면 그러니까 의인화한 건데 맥락이 있다고요. 자연에도 맥락이 있어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만 주면 된단 말이죠. 그걸 찾아내는 재주가 요즘에 영악한 거죠. 상대의 맥락 찾아내서 그 안에서만 해주고 뒤돌아서면 그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뒷담화를 까면 좀 그러네.
말재주나 재치인 것을 깨우침으로 알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진면목을 보고 바로 아는 것이지 말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느끼고 알게 된 깨우침을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력이 별로인 사람은 어쩝니까? 그러니 그 이전에 자천의 성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죠. 하지만 누가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 분명 그 사람의 말이나 이해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취에 따라 다른 인식의 경계가 있는데 그러한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도 겸하면서 만에 하나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선지식이나 스승 중엔 진짜 스승도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는 경우도 있다고요. 상대가 제가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성향, 맥락이죠. 또 같은 말로 하면 내가 상대방의 맥락을 알아내는 재주가 있는데 문제는 상대방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맥락을 알아내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도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가 내 맥락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알게 하거나 이것도 이제 허허실실의 일종의 병법이 돼버리는데 일부러 보여주고 이제 덫을 놓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달라가지고 그 감을 잡지 못하게 만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느 이상의 성지식은 그걸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거 저만 아는 건 아닐 테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정말 똑똑한 사람, 아까 벽암록이라든가 이제 옛날 책을 읽어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까지 할 수 있거나 그거까지 안배하고 설명하는 걸 보면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또 그 사람 성격도 별로한 것 같긴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설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인재 주객론이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상대방이 뭘 원하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요. 네가 주야 내가 객이야. 내가 객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이게 일종의 그 설정 싸움인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똑똑한 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현실에 있냐, 지금 있냐 여기에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자천을 위해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여 자천의 진전을 갖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천의 중심을 잡기 위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과를 자랑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자천은 오직 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타인에게 보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증명되는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삶에서 끝없이 깨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가는 수행에서 끝나지 않는 그 길을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분명히 혼자만으로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해주고 자잘못을 알려줄 필요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나 무언가에 지나친 의존을 하는 건 바른 건 아니며 그 적절한 거리둠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피곤해요. 사람 대할 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공법이에요. 항상 전공법이 최고예요. 상대방이 나처럼 요령 알아내려고 하거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 그래야 된다고요. 전공법이 결국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보면. 그래서 지금 전공법을 하고 이것도 그러면 전술적으로 전공법을 쓰냐? 그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전공법이 아니라 그러려면 자기 안에서 자신감과 뿌듯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에 성취했다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이런 요령껏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현혹되지 않아요. 또 비난하거나 날 욕하거나 뒷담화 깐다 하더라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건 내가 내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은 실제적으로 성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상대나 주변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그런 무게에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실제로 성취된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이거 있다 한 전제하에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럼 공부하면 이걸 억지로 있게 하냐면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취가 하나 올라갔을 때 단순히 말재주도 아니고 또 영리한 것도 아닌 그 실제로 벌어지는 자기 안에서의 그 무게감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게 있다고 말한 선사도 있어요. 과거에 보면. 그러면 그들도 그런 고민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도 많이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진짜는 말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고민해서 얻어낸 성취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성취가 있어서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것도 상대를 알아낸 건가? 어쨌든 내가 나아간 만큼 나아갔는지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요. 내 위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이제 추측이에요. 근데 최소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민한 부분을 상대가 고민하고 경험했는지는 알아볼 수 있다고요. 자천을 하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인 효험으로 성취를 느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 성과가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껴지는 성과가 지나치면 자신이 대단한 경지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거창한 칭호와 위세를 내세워 혹세무민하는 일도 있고 느껴지는 성과가 너무 없어 오히려 좌절하고 힘들어하여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개는 자신의 자천 경험을 자료 삼아 비슷한 것을 비교하여 상대를 아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차이나의 서적을 참고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듯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수련서가 나와 참고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수련서도 좋아요.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애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불교는 촉이나 대승경전에 단계가 적혀 있지만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의 여러 자천 단체들도 자기들만의 단계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불교 이 단계가 있긴 한데 옛날에는 그걸 어떤 식으로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으로 이해할 수 있을 요즘은 이거 가지고 사진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뭐 1선정, 2선정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4선정까지 가고 9차 제정까지를 하면은 뭐 9선정까지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전에 이제 6도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6도 설명하면 이제 처음이 밑으로 불러야 되나? 육도가 처음에 지옥이고 그 다음에 악이죠. 그 다음이 축생, 그 다음이 이 아수라, 그 다음이 인간인가, 그 다음이 하늘이라고 할까요? 이게 맞나? 근데 이게 그런 단계를 옛날식의 인도 고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는지 인도 고대 세계관에도 있긴 한데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체계를 세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 사람도 아니고 시도 다르고 해서 그들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우리 식으로 제 마음대로 번역을 해서 생각하면 네 우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눈이에요. 눈. 왜 지옥이 눈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 사회가 상당히 이 부분에 잘 되어 있는데 시각적인 세상이에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해요. 뭐든지 보고서 보여지는 것 따라서 내가 현혹이 돼요. 이게 보이면 이거 같고 저거 보이면 저거 같고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내가 경도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잖아요. 눈에 보이면 옷을 고를 때도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보면 이 옷이 질이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천을 알고 디자인을 알고 뭐 이 완성도 이런 것을 분명히 자기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래 봐야 가격이 다르면 내가 틀린 거 되잖아요. 눈으로 확실히 봐가지고 이게 이러하구나 하는 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천도 분명히 눈으로 봐야 그 천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서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인 거고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다 대개는 눈에 의해서 만든다고. 또 이 인간이 생물이라고 보는 첫째 기준이 눈이 있냐예요. 눈이 있는 것들과 눈이 없는 것들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짐승들은 눈을 마주치진 않아요. 짐승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나하고 마주치면 그때부터 이상한 게 돼버려요. 이건 짐승이 아닌 거잖아요. 짐승은 나를 보기도 하는데 인간이 보는 눈 마주침이 아니에요. 뭐 자기하고 놀아줄 건지 아니면 먹을 거 줄 건지 이 정도에 생각하는 거지 눈을 마주치거나 보는 이유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는 존재들은 상대의 눈을 보면서 상대를 파악하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인간들은 상대를 보는 기준은 눈이에요. 우선 눈부터 보고 얼굴부터 훑어보고 근데 사실은 눈을 보는 거잖아요. 눈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마주친다는 건 의식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라서 눈이 있다는 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눈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 눈 돌아가잖아. 이 세상이 지금 사람은 눈 돌아가게 만든다고요. 이게 지옥처럼 만들어가는 세상이거나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 하이데크 말대로 눈으로 듣고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귀로 들어보고 먹어보고 맛을 보고 냄새 맡아보고 옷도 입어보고 인생도 살아보는 거예요. 본다고요. 그렇게 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곳이라고요. 원초적인 곳이 이 지옥이에요. 땅속이잖아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이 그리고 이건 귀인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리라는 게 눈은 벽으로 가리면 반대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소리는 반대편에 있는 거 들려와요. 그러니까 눈이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 소리예요. 짐승들은 눈보다 귀로 먼저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더 무섭거든요. 뒤로 돌아오면 내가 잡혀먹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알아내려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일종의 이게 퍼져가잖아요. 파장이.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소리의 거리를 측정하고 방향을 측정해요. 그리고 소리는 구심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이잖아요. 악이. 이게 자기 중심으로 다 끌어당긴 거예요. 일종의 자본주의 같다고요.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 아니야, 나중에. 먹는다는 건 내가 나한테 다 끌고 와서 먹어치워 가는 거잖아요. 이 구심점으로 다 끌고 오게 한 거라고요. 어디로? 그걸 찾아내는 게 소리예요. 어디에서 소리가 난다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벽을 넘어가고 공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쓰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끌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다. 이게 인간의 사고 변천이에요.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거나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려면 머리 엄청 써야 돼요. 이게 짐승들이 귀가 발달이 될수록 민감한 건데 민감하다는 얘기는 긴장을 놓치면 죽어요. 이 긴장한다는 거 의식이 그만큼 더
발달해야 돼요. 똑똑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측생은 냄새인데, 냄새요. 냄새는 뭘 것 같아요? 냄새는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좋고 싫음. 좋고 싫음을 분별을 해요.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소리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고 한데, 이 선하게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건 이 코에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코. 그래서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냄새, 싫은 냄새라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냄새로 인해서 그 보여지는 거, 들려오는 거에 대해서 분별을 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냄새가 이상하면 못생기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가치 분별은 코에서 한다니까요. 그 다음, 이건 시간을 초월해요. 이게, 이런 것들은 같은 공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같은 시공간에 내에서. 근데 냄새는 분명히 어제 거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건너고 뛴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는 냄새로 하는 거예요. 냄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 짓이 냄새 맡아서 알아낸다고요. 그러니까 두렵다고요. 이 냄새는 또 다른 그 비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안 나는데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난다고요. 그러니까 뭘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까지 앞으로 벌어질 것까지 머리를 써야 된다고요. 더 힘들어지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혀인데, 혀는 이제 먹잖아요. 맛을 느끼잖아요. 이 맛은 음미가 돼요. 음미. 이 음미가 뭐냐면, 그 어떤 것을 지속시키려고 해요. 그 냄새는 좋고 나쁨을 분별했는데, 이 맛은 좋은 거면 계속 맛보려고 해요. 계속 더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맛 자체를 음미하는데, 이건 왜곡시키려고 해요. 계속. 이미 지나가려고 하는 걸 지나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장악력이에요. 여기는 상당히 의도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거를 땡기는 거는. 이 아기는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 수단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그 수단을 가지는 곳이에요. 원하는 것을 임의대로, 원하는 것을 더 착취하고 알아내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맛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그냥 그 점에서 끝나는데, 맛을 봤다는 건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맛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고집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아수라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투쟁해서 쟁취해낸다고요. 그건 맛을 봐서 그래요. 탐욕이 되잖아. 탐욕, 탐미, 음미 되는 거야. 이건 맛을 봤기 때문에 난 또 이 맛을 원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맛에 해당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인간은 신이잖아. 이게 이게 촉감인데, 이 모든 게 다 촉감이에요. 눈이고 귀고 맛이고 냄새고 다 피부 감각이잖아요. 촉감이라고요. 다 종합된 거예요. 가장 복잡한 인간이, 복잡한 존재예요, 이게. 이걸 다 하니까. 그 다음 넘어가는 건 의인데, 여기는 이제 뭘 하냐면 내가 이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인간까지는 이걸 종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여기서 왜곡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수단을 알게 돼요.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식의 일종의 폭력적인 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단순히 폭력을 안 해요. 차라리 때리고 뺏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떻게 가져갔는지 알 수 없거나,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다고 알게 해놓고 가져가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내가 뺏겼는데 뺏긴지 모르게 해주는 건 인간이에요. 오히려 때리고 뺏어가는 건 이 아수라는 단순해가지고 내가 뺏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수라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더 나빠요. 이건 나쁜 놈인지 안 나쁜 놈인지 알 수 없게 만든 존재라고. 그래서 이게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수라는 오히려 싸우기 쉬워요. 얘는 힘이 낮아 세거나 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떼거지가 없어요. 인간은 떼거져 덤벼요.
그리고 어떻게 오는지 몰라서 아슬은 직진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루기가 쉬워요. 인간은 상대가 이렇게 온다는 걸 아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내가 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 하늘이에요. 이 신들이요. 하늘이 하는 짓은 인간 관찰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날 보고 있다고요. 날 보고 있는 그 어떤 존재화되고 있는 것, 그게 하늘이라고요. 이게 육도인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이게 새끼죠, 새끼. 새끼. 욕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무색계로 넘어가는데 무색계가 이제 일선정이에요. 초선정이라고 그러죠. 어렵게. 초선정 하늘이 글씨 이상한가? 이렇게 돼요. 일선정 하늘이 세 개인데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인데 별 얘기 없어요. 이 범이 브라흐마잖아요. 브라흐마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브라만 계급이에요. 브라만 계급이라고요. 이 일선정 애들이. 그러니까 일선정이 들어간다는 건 뭘 아냐면 브라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제 사람이 진화를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권력적 아니면 돈에 대한 거 이것저것 해서 맛을 보면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지적 추구를 하게 돼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하거나 결국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 욕망이나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결국은 지식이에요. 돈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거예요. 지식이 왜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거나 마지막 유혹이 되거나 그렇게 되냐면 그런 지식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불안한 애들이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식을 볼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선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식의 힘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억지로 이 수도하라고 도 닦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돈은 닦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일선정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한 힘 아니면 원리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되어 있어요. 서양인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게 잘난 척했잖아요. 1700년대 80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 시작하면서 걔네 철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우월감을 느꼈잖아요.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 자기가 무언가 하나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 착취와 그 억압이라는 게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 알면 하나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 지식에 대한 희열인 거고 지식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이게 우리 백성들 아니면 뭐 이거 제사장 아니면 이게 여기 신인 거고 이런 의미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좀 더 하는 사람들, 지식을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되면서 초선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초선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식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선정은 하늘에 무슨 하늘인가 이게? 소광찬. 광음천이라기도 하고 극광본천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다 딱 이렇지는 않아요. 이게 번역이라서 이게 인도말 번역이라서 한문으로 이게 의역할 수도 있고 직역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문이 좀 다른데 여기서 이걸 이제 말을 빗으로 한다고 이게 소리음자인데 이게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빛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지식을 알아요. 지식이 뭔지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데 여기서는 그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그 생기는 세계가 있어요.
서양인들 예를 들면 이 세계, 이런 건물 만드는 건 이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시멘트에 대한 지식, 철근에 대한 지식, 건물에 대한 지식, 구조에 대한 지식, 역학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알고 이 사물들을 볼 때 하고 모르고 사물을 볼 때는 그 사물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이 사물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때는 그 사물이 다른 세계에 진입하게 들어간다고요. 일종의 뭐 조치원의 시인가? 그 누구시? 꽃은 내가 이름을 불러도 어쨌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지식이요. 어떤 지식이 생기는 문에서 하나의 세계가 형성된다고요. 예, 내가 좀 과장해서 얘기했잖아요. 저승에 들어가서는 빛이 없는데 태양이 내가 비춰야 된다고요. 그 빛은 지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계가 다를 거라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내가 어떤 지식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술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그쪽 세계에 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의 직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이 빛이란 개념이에요. 어떤 빛을 비출 수 있는가를, 어떤 지식을 획득해서 자기 것으로 했냐는 거예요. 이건 빛을 획득해서 자기 거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선정이 돼요. 어렵게 설명하면 여기가 뭐 일상생활 그걸 버리고 일학을 생한다고 하죠. 기쁨과 즐거움이 생하는 곳, 여기선 기쁨과 즐거움을 머무르게 하는 곳,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게. 왜 기쁘고 즐거우냐면 이래서 그래요. 세상을, 지식을 알고 그 알므로 인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줄 때 이 느껴지는 희열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아직 이쪽이 인연이 없는 거라고 느끼는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느끼거나 재밌어 하거나 관심 갖는 그 자체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적어도 선업은 그렇게 쌓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삼선정. 삼선정은 소정천이라고 시작하던가. 소정천, 무량, 정천. 그 다음에 변정천. 깨끗해진다는 얘기인데 정자가 깨끗할 정자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알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거만해져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내가 하나 알아내고 저거 알아내고 해서 그 희열감을 느끼고 재밌어 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나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묘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인 건 맞는데 좀 다르다고 해서 묘락이에요. 이 묘락은 이 묘한 묘자이긴 한데 남자 여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맞나? 맞죠? 이게 묘락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도 닦는다고 하면 이제 홍익 한다는 애, 세상을 구제한다는 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자기는 그러니까 희열과 감정적인 그 어떤 그 즐거움, 슬픔,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 우리 심리는 1차원적인 심리가 있고 2차 심리 있다고 대충 얘기하면 1차 심리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에요. 사랑의 희열감, 아니 기쁨, 즐거움, 아니면 고통, 슬픔, 기분 나쁜 거, 억울한 것 같은 1차적으로 생기는 감정들이고 그 다음에 2차가 있는데 이것이 일어나도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견뎌내요. 내가 힘들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이러면 세상이 그리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버텨내요. 요즘 많이 봐요. 사람들 보면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많은 종교들 많잖아요. 별 모욕과 고통을 견뎌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죠. 이 부분을 불러일으켜서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참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 묘락을 즐긴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도를 닦고 있는 나는 도 닦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면질 모를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느끼는 희열감은 없는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정에 대해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할 때 생기는, 당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생기는 이 감정이 있고, 시간이 좀 일주일, 한 달, 1년을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비하는 건 당장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가잖아요. 이 감정은 또 따로 있다고요. 한꺼번에 중충 여러 개의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몇 시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감정이 생기느냐는,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 있고, 생겼다가 짧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시간으로 기준해서 나누면 생기는 그게 좀 짧은 건 1차, 길면 2차, 3차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의 시간 이후 기간으로서 구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긴 시간대에서 자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걸 하게 만들었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 1선정, 2선정, 3선정을 봐봤을 때 이런 여기 있는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있다는 거, 이걸 느끼는 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이게 이념적인 거나 목표, 뜻,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념이 있거나 뜻이 있기 때문에 굴욕을 참는다 하는 이런 거창한 얘기 하는데, 뭐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사선정이 있는데, 사선정은 또, 사선정은 하늘이 몇 개던가요? 좀 많은데, 그건 나도 못 해보는데. 사선장. 뭐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시작하더라? 무원천. 무보천. 광과천. 이렇게 쭉 나가요. 여기서 이제 또 무번천, 무열천, 그렇게 나가서 색구영천까지 가는데, 여기선 번뇌 구름, 과보가 이것도 과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생에 선택 잘 쌓았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 하늘 이름은 그렇다 하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까 묘락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묘락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허영이 들어요. 교만해진다고요. 나는 이러한 거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교만해진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닦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선정들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초기 불교에서 이걸 대단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이후에 대승불교나 지금 선정이 들어오면서 이걸 무시하거나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겪고 과정을 거쳐오고 완전 성취를 했는데도 이 함정에 빠져요. 여기서 자꾸 이걸 견뎌내지 못해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깨진다고. 이미 여기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깨달은지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화두를 깨치고 하면은 여기서 한참 넘어가서 이걸 또 옛날 거라고 해서 초기 불교라고 이걸 무시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곤나가지 않거나 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감정 또는 지식 또는 자기 이런 2차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수련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밟을 건 밟거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5선정? 오선정은 공무변처라고. 공무변처천인가? 오선정.
공무변천처가 이제 공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공을 아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준을 하나 갖춰줘야 이제 하겠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제가 봐서는, 인동맥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중맥이 열렸다고, 중맥이 열린 것까지, 중맥이 열린 것까지를, 중맥이 열렸으면 이제 이 오선정이라고 해요. 이 공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그 책이나 그런 데 설명하는 것은 공간을 이해했다는 거죠. 공간을 이해하는 건데, 그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다의 세계잖아. 많은 사물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사물을 그 다라고 한다고. 많다고요. 그냥 많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많아요. 무조건 많은데 거기에 하나의 통일적인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다에서 일의 원리를 본 거라고요. 일이요. 이 세상은 많은데 이 세상을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의 세계를 일로서 통합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그 지식을 통합해서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싶어 해요. 쉽게 일반론을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은 다 이게 본능이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 갖춰지면 그걸로 일반화시키잖아요. 하나의 단어 안에 하나의 의미가 다 통용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일반화시키길 바란다고요. 일반화됐으면 좋겠고, 하나의 원리가, 하나의 지식이, 하나의 무언가가 절대적이었으면 바란다고요. 그건 기본적인 사고가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요. 왜 변하냐면, 안 그러면은 다중인격이 되거나 중구난방이 돼요. 의식 자체가. 의식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로 통합됐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의식이, 나의 자아가 하나처럼 돼 있잖아요. 동일성, 통합의식, 우리 의식은 통합된 의식이에요. 내 내면에는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무언가가 욕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한 의식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다중인식이 되잖아요. 다중인식인지 인식인지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통합해서 하나의 원리로 설명되길 바랐는데, 그래서 아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지식에 대한 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지식을 찾아다녔고, 여러 감정들을 느껴봤고, 감정들이 그러한 감정에서 2차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1차적으로 본 많은 세계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세계들 이면에 또 다른 세계, 그거를 내 내면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으로 해서 내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이미 내면에서 4선정에서 이 묘락이요? 묘락을 버려야 된다는 걸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 묘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해한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고통,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들 외에 그 이면에서 다른 감정에 의해 또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시간의 유효 기간에 의해서 다른 감정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했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은? 그렇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이라고요. 이 다의 세계의 이면에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그 일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내면이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지적인 그 성취예요. 지적으로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지식 이면에 그런 지식을 원하는, 아니면 그런 지식을 알게 만들어주는 내면의 심리가 있다는 걸 거꾸로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식 알고 있고 저 지식 알고 있는 건 지식 정보가 많으니까 외운 건데, 외운 걸 가지고 지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외운 거예요. 머리에 기록만 해놓은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면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지식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면에서 나온 지식이면 알아서 그 내면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 내면에 원래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네가 알아낸 것이고 그 지식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된다고요. 이상해? 칸트랑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선험적인. 선험적. 지금도 그게 사람들이 논란일 텐데, 사람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애덤 스미스는 아니면 루소는 애는 백지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기 때 백지예요, 백지 아니에요. 이 개념이요.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백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요즘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시세가 그래요. 백지가 아닐 수 있다고요.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이 백지가 아니라는 게 돼요. 교육받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스템의 논리적인 그것이 있어야 되냐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내면에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백제가 아니에요. 백제가 아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정교한 기계예요. 정교가 정교를 넘어서 또 다른 정교함. 그런 식의 정교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이 그거라고. 옛날에 이거 그냥 공간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공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공간 개념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의 세계에서 일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게 순서적으로 일선정, 이선정, 사선정을 넘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한 세상인 거 하고, 그냥 이거를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의미일 거라고 알게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경험해 오면서 알게 되는 거하고, 그냥 이게 글자를 보고서 이해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공을 이해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 공을 이해하게 된, 여기에서 이 공을 이해하게 된 것은 일선정과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건너와서 한 거라고요. 또 여기 이전에 일선정, 이선정, 선정하기 이전에 또 이전도 있어요. 상당히 얘네들이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자체 점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 알아내야 돼. 우리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상대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신을 파악해야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파악해야 되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식의 관절을 넘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꼭 도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심리 구조가 이러한 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시대가 있었고요. 또 이게 지금도 유효한 면이 있어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볼 때 어느 것을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 정도까지의 성장이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사람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보면서 사람을 알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알아내려고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여기 보고 또 다른 기준에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냐를 먼저 정하고, 그러면 그 기준이 이런 쪽의 기준에서는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초기 불교 아니면 그 전에 수련하기 이전에 이제 선정 들어가기 전에 또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호흡을 하거나 호흡을 처음에 시켜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이건 안반수의경 같은 걸로 보면 호흡 숫자를 세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몸 버릇들이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호흡을 가르치고, 두 번에 하는 게 이제 부정관인데, 옛날에는 시체 같은 거 보면서 마음을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과격해요. 사람 보면서 우선 포기시키는 거거든요. 넌 앞으로 이쁜 여자 결혼하지 않을 거야. 넌 앞으로 돈 없을 거야. 넌 앞으로 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생각하게 하면서 자기 욕망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답이에요. 이건 답이. 이건 반대로 써요. 이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의 욕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요. 이걸 안 하면 정말 여기서 사람은 아웃사이더 실패자가 루저가 돼버려요. 인간이. 나는 정말 안 되나 하고 끝나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기분 좋은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이 자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업도 시켜줘야 돼요. 가지고 놀잖아요. 이렇게 다운 시켰다가 올렸다가 이걸 한다고요. 이러면서 욕망 제어하는 것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욕망 제어 연습이에요. 이게
그냥,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더라? 4번은 뭐지? 어, 4번은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인연이 뭐냐면, 12연기법 같은 거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서 자기 감정 제어를 하게 하는데, 여기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연법을. 12연기법을. 왜 이러이러한 이치가 있고, 왜 저러저러한 이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한다고요. 그냥 무조건 욕망을 제어하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반발심 들리는 거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 안 해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 거고, 항상 얘기했듯이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란 말이죠. 정확하게. 이걸 안 해주면 안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요걸 해온 사람한테 이제 겨우 뭔가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5번. 이게 연불이에요. 연불 여기에서 한다고요. 상당히 연불이 어려운 수련이에요. 이런 단계를 거쳐와야 여기서 연불을 해요. 여기는 이제 연불을 해서 뭘 하는 것 같아? 의식을 집중시키는 거. 네? 의식을 집중? 네, 집중인데, 집중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이게 감정적인 그 제어와 이성적인 것을 합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와 행동하는 거 합치기 위해서 집중시키는 연불이 그 염을 하게 한다고요. 내 자신을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걸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감정 제어시키고 이성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기 위한 연불을 가르쳐주고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인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일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일선정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하게 되는 아까 그 육도 윤회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해줘야 될 게 호흡, 우선 안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관, 자비관, 인연, 그 다음에 연불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 수련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줄 알아요? 근데 잘 보면 엄청 체계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련이 많이 체계화되고 있죠. 우리나라 그 수도단체들이 매뉴얼 시켰잖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2단계라고요. 초기 불교. 처음에 했던 그동안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것도 다 때려치우고 쉽게 하는 그런 수련법이 나올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도 수련 시간이라는 게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정도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그 정도인 거죠. 불교의 시간에 비하면 아직 애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미 옛날에 지나갔어요. 오선정, 이거 지금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육선정. 육선정이 이제 식무변천인가? 이 식무변천인데 이게 뭐라고 하면 이제 제식으로 하면 중맥이 열린 다음에 이게 파주선이가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아까 오늘 했던 그 신일합인이나 합일 현상이 일어나요. 내 의식이 이게 퍼져가지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게 식무예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의식으로 공간을 채운다고요. 아까 여기서 말한 공에 이 의식을 채웠다고요. 의식이 퍼져나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왜 가능한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서 아니면 기가 퍼져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기가 퍼져서 이 세계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느낀다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은 이거 다 예전에 알고 있었다고요. 옛날 수련은 다 알아요. 근데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안 하게 되면 그런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해했겠죠. 어떻게든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설명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서로 개념이 다르고 관심이 있거나 그런 게 사고가 체계 관념이 다르니까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1대1로 다 가르쳐주고 설명해줬다고요. 이렇게 서로
만난 사람들한테 이런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냥 그 책 보고만 이 책이 없잖아. 이 당시에는 책이 없었으니까 말로 해준다고요. 우선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 글들은 노래 같아요. 노래로 돼 있어요. 후렴구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 그 한문 그 외울 때하고 똑같아요. 주역이나 이런 거 외울 때 이게 음조가 있잖아요. 외우는 이게 음률이 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처음에 만나면 외우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외우다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그게 설명을 하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수련법 자체가 연불이에요. 이제 사실은 다 노래잖아.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철기인을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졸리거든요. 이게 어디가 차이가 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디서 이걸 구분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점을 안 찍어 놓으니까 이게 한문이 어디서 글이 끝난 건지 알 수 없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 7선장. 여기가 식공, 식담에 무소유. 무소유 맞나? 이게 이렇게 해서 의식이 퍼지거나 세상과 하나가 되거나 이렇게 내가 뭐 심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가 갑자기 그게 뚝 꺼져버려요. 내가 세상과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아닌 것처럼 세상과 단절되거나 세상과 나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생겨요. 그게 그래서 내식으로 하면 이건 이제 반소운행이라고 이제 있죠. 반소운행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3단전이 그로 단전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나갔잖아요. 퍼져나간 것을 다시 당긴 거거든요. 당겨서 3단전에 집어넣은 3단전이 이제 그 집중되는 거예요. 그때 있는데 이때 무소유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무소유 하고 싶어서 무소유가 된 게 아니라 세상이 저절로 이 세상에 나와 격리된 것처럼 느껴서 무소유예요. 이걸 억지로 무소유 하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욕망제어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했어요. 부정관 자비관에서 이미 욕망제어를 했다고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무소유라 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건너뛰거나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앞에서 이미 했어야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서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미 앞에서 해 오거나 건너오거나 과정을 이수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오니까 나중에 이것을 개념적인 그 혼란을 자꾸 가진다고 사람들이. 네, 그러면 안 되고 이 여기서 말한 무소유는 부정관이 아니에요. 가진 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팔선장은 팔선장이 뭐예요? 비상비비상처인가? 상이 아닌 듯 아닌 것이 아닌 듯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말이 이런 건데 별거 아닌 것이 이제 여기에 금당이 만들어진다고. 이 다음에 이렇게 당겼을 때 기운이 위에 쉽게 말하면 양적 팽창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질적 변화를 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신일합이라는 게 이렇게 퍼져서 세상에 확대해 나가는데 확대해 나간다는 게 양적인 팽창을 하는 거예요. 양적인 팽창을 하면 나중에 다시 흡수돼서 질적인 변화를 이뤄야 된다고요. 그게 내가 공부를 한다 하면 처음에는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겠죠. 다양한 경험도 하려고 하고 견문도 넓히려고 하고 하면서 다양한 지식, 다양한 경험을 쌓겠지만 나중에 그로 인해서 종합해서 하나의 지식 체계, 하나의 경험 체계를 완성시키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공부를 그렇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우선 다독을 하든가 다양한 정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뽑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선별해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변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여기서의 양적 성장이 나중에 질적 성장이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왜 이렇게 애매한 말을 쓰냐면 말로 설명해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같이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끼리 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경험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 가지고 이러이러한 거 경험한 거 이러고 했다고 알아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서로 이미 그 말할 수 있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가지고 말은 같은 건데 같은 말이라고 같은 게 아니라고요. 너의 하고자 하는 말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른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와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런 과정,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 욕망이 가짜라는 것도 알아내고 이러한 생각도 알아내는데 이 생각도 여기서 알아내고 이렇게 식으로 하나의 감정의 변천도 겪어왔고 지식의 변천도 겪어온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한 부분이 체계가 형성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이제 전혀 다른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를 기준에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요. 내가 과정 거쳐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정 거치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앞에서 거쳐온 게 몇 단계예요, 벌써. 6도 윤회도 있고, 뭐, 수련하는 과정도 있고, 엄청난 과정 거쳐온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우습게 보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아직도 그 삼상정에서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구선정을 가는데 이제 구선정은 멸진정이라고 하나 아니면 뭐 상수멸정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딱히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체계, 수련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체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한 방에 건너뛴다면 말 그대로 나중에 건너뛰는 것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건너뛰면 좋아요. 건너뛸 수도 있고 건너뛰기 가르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나중에 건너뛰어서 여기로 되돌아와요. 가서 안 돌아오면 얼마든지 보내버리겠는데 보낸 다음에 다시 이 과정 중에 어디 한 곳에 꽂혀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분명히.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건너뛰기 해놓으면 이게 뻘짓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뻘짓이 이 중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다고요. 그걸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헤매고 있거나 어느 부분을 자꾸 얘기하거나 관심 가지거나 할 때 그게 이 중에 어느 부분인가를 보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그 부분의 정도의 그 마음 형성이나 성격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업으로 있다고요. 이 많은 단계 중에서 굳이 걸려있는 곳, 그곳이 내 업이에요. 장황하게 엄청 길게 설명했는데 15분 쉬겠습니다.